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신우와의 좋지 않은 관계를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저를 대하는 신우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끝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서야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죠. 임신하기 전부터 신우는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고 언제나 시댁 집안은 신우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꺼내게 되었죠.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시댁 집안에 있는 것 같아 최대한 멀리하고 싶었지만 신우는 그런 저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는지 애들 셋을 데리고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왔었어요. 새언니, 요즘 뭐하고 지내시길래 연락도 없으시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주말인데 뭐 하시나 궁금해서 얼굴 좀 보려고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 온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새언니 음식 솜씨 좀 볼까요?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도 지금은 아이를 못 가지고 있지만 차후에 아이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제가 온 김에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락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우리는 저녁 나가서 먹을 거니까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카들 데리고 집 가서 먹어. 어머, 오빠, 지금 애 셋을 데리고 힘들게 온 나를 내치려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좀 쉬고 싶어서 들린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움직여야지. 내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 몰라? 옆에서 잘 달러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찾아오면 실례라는 걸 알 텐데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거 알지? 그리고 지금 너희 새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 오빠 정말 너무하네. 결혼하더니 아주 성격이 싹 바뀌었어. 나도 집에 일찍 들어가 쉬고 싶었던 거. 그래도 새언니 얼굴 한번 보려고 애들 데리고 힘들게 왔는데 꼭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해야 되겠어? 나 지금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 아, 몰라. 여기까지 오는데 힘을 다 빼서 기력도 없으니까 새언니가 차려주는 저녁은 먹고 갈 거야. 갑자기 찾아온 신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상당히 난처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라고 화를 내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제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아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새 아이들까지 칭얼거리며 보채기 시작하자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우 내외를 받아들였고 창거리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들로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의 가짓수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불만을 꺼내 놓았지만 남편이 옆에서 붉어진 얼굴로 한 소리 하게 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문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녁만 먹고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는데 신우는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쉬고 가겠다며 저한테 신우의 아이들을 맡기길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신우는 아이 낳기 전에 체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 시무한테 전화가 왔었죠.
너 요즘 우리 집에는 아예 올 생각이 없는 거니? 방금 민경이가 다녀간 거 같던데 저녁만 먹고 내쳤다며? 네가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으니까 아직까지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야. 애셋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좀 쉴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저녁밥 먹는 것도 엄청 눈치 줬었다면서?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창거리도 몇 개 없어서 저도 곤란한 상황이었는걸요. 눈치를 준 건 아니에요. 아이, 핸드폰 줘봐봐. 내가 좀 얘기할게.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속이 좁아 터져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이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해 주시면 어디 덧나요? 민경이는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거덜내고 갔으면서 엄마한테는 눈칫밥 먹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민경이한테 전화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제 말 전해주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말없이 찾아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희 집에는 당분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는 뭐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한 줄 아니? 걔가 너랑 결혼하고 집안에 이득된 게 뭐가 있었어?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거 없이 나이만 처먹고 아이는 가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니?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하면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안 생기던 아이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한다는 거야?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갔는데 더 이상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걔는 평생 아이 못 가질 거다. 조만간 폐경 올 텐데 내가 뭘 바라겠니? 그 나이 먹고 아이 가져봤자 태어난 아이도 정상적이지는 않겠다. 내가 그래서 애초부터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젊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늙으면 늙을수록 아이는 가지기가 힘들어진다고.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이번 주에는 무조건 며느리 데리고 엄마 집에 들러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망치는 며느리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가봤자 욕밖에 더 먹어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수록 저희는 더욱더 갈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잘하겠다고 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왕래를 하죠. 뭘 잘못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걸 보니 엄마와 제가 얼굴 보게 될 날은 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더는 할 말 없으니 먼저 전화 끊을게요. 시모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전화를 뺏어서 좀 전에 신우의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지만 시모는 신우의 편에서만 말을 들어줄 뿐 저희가 겪었던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으로 저희 부부와의 사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던 게 항상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시댁에 관련된 일을 거의 다 떠맡게 되면서 명절 때나 집안 행사 같은 일들은 거의 전적으로 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로 오고 나서 시댁 집안일은 아예 손을 뗀 신우가 문제가 있다며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지만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무조건 저를 시켰었네요. 처음에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해줬었어요. 신우가 급하게 볼 일이 생겼을 때는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 걸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시댁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시댁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시댁과 한동안 인연을 끊게 되었죠. 주말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저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부와 남자들은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낮잠을 자고 나온 신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와보니 시모가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큰애가 넘어졌는데 얼굴에 출혈이 나고 있었어요. 아, 엄마! 애들을 보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1시간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애 이마에 상처가 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인데. 얘, 너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이거 진작에 치우라고 했었는데 왜 안 치워서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잘생긴 내 손자 얼굴에 상처가 난 거 네가 다 치료비 배상해줘야 할 것 같다. 얼굴에 상처 난 건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가는데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내가 말한 걸 한 귀로 듣고 흘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이 물건이 위험할 것 같다고 치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바로 치웠었겠죠.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새언니 하는 행동들을 보면 표정도 안 좋고 불만이 상당히 많아 보이던데 우리 엄마가 시키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우리 큰애 이마에 상처 난 거 회복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치료비 보상 청구할 테니까 내일 새언니도 병원에 같이 가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이 물건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 혼자 들기에도 힘든 물건이라고요. 딱 봐도 남자들이 옮겨줘야 할 것 같은데 대형 화분을 어떻게 저 혼자 옮길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시키셨다면 그이한테 부탁해서 옆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겠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전혀 듣지 못했는데 지금의 상황 피하시려고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돼요. 어머, 새언니, 지금 끝까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가족 앞에서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새언니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얘기한 걸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잘잘못을 따져야겠어요. 시모의 한마디가 집안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면서 신우는 더욱더 날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억울하다며 시모와 신우에게 좋게 설명하려 했지만 시모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를 방패 삼아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남자들은 신우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에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말았던 거죠. 제 편이라곤 남편밖에 없었지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면서 인연까지 끊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게 되면서 또다시 시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자 남편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던 거였죠. 그 난리를 쳐놓고서도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시간 좀 지났다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까지 먹고 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한 번 왔다 간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인 통화를 시도했고 남편의 말대로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다행히 남편이 막 퇴근했을 때 오셨던 거라 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었어요. 너희들 정말 나랑 인연 끊을 작정인 거니? 이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 그때 당시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 가족들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이제 그만하고 조만간 서로 모여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 그때 일에 대해 이 사람한테 사과 먼저 하세요. 엄마가 애들을 돌봐주다가 사고가 난 건데 그걸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 이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억지였잖아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때 민경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엄마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 거죠. 거실에서 주방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화분을 치워달라고 조용하게 얘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엄마 성격상 일단 이 사람부터 먼저 불러 세워놓고 어떤 일이든 시키려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큰 화분을 이 사람 혼자 옮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끼리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 사람이 받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 남편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하자 시모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시모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뱉었었는데 그게 하필 저를 향한 말이라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곤란했었다며 그때의 상황은 전부 다 시모 잘못이었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저는 시모의 사과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제서야 남편도 어느 정도는 기분이 풀렸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날 이후 시댁을 다시 왕래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라 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자 처음 겪어보는 느낌들이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두 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만큼 기쁨의 눈물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은 저에게 많은 축하를 해주셨는데 시모가 임신 축하 파티나 하자고 시댁에 오라고 하셔서 찾아뵈니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시모의 사랑을 받게 된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제 앞에 음식을 내주던 그때 신우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이런 상차림 한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새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임신 안 될 줄 알았는데 누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저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쓰던 물건들 그대로 있는데 물려받으시면 되겠네. 나중에 출산하시면 전부 다 가져다 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세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장애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다고 하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도 있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찾아온 아이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늦은 나이에 임신했다가 출산을 했는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꽤 많이 봤어요. 새언니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임신 한번 한 거 가지고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좀 눈에 거슬려서 자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조용히 그냥 지내고 있잖아요. 너무 대놓고 좋아하시니까 좀 그래서요. 왜? 너희 새언니가 지금 임신해서 대접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자기보다 좀 더 받는 것 같거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걸 꼭 질투하더라. 모두가 너희 새언니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 축하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 너희 새언니가 임신한 걸 아니 곱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지 않는 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신우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불만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을 막 하길래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모가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노력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항상 신우에게 벼르고 있다며 분노를 참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신우와의 관계 회복은 정말 쉽지 않았네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우는 저를 항상 싫은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임신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출산 전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불만을 얘기했지만 아이가 우선이라며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죠.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언제 또다시 이어질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강하게 얘기하자 시모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저는 10달 동안 저희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스트레스 하나 받지 않은 채 성공적인 출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출산하자마자 산후조리는 시모가 직접 해주고 싶다며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도와주셨어요. 산후조리 센터에서 관리를 받아도 되지만 시모가 건강한 아들 손자를 낳아줬다는 거에 너무 고마우셨는지 정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는 있었지만 신우가 그런 저와 시모의 사이를 질투하면서 불만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게 된 날, 신우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와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어요. 새언니, 저 왔어요. 요즘 얼굴에 행복이 넘치고 계시네요. 연락도 없이 와서 놀라셨죠? 요 앞에 친구들 좀 만났다가 언니 생각나서 왔죠. 애는 볼만해요? 아직 손이 서툴러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죠? 저도 그래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니까요. 저도 조만간 하나 더 낳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애들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하고 싶거든요. 제가 방금 친구들 만나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친구들이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좀 놀아보고 싶은데 애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새언니한테 제 아이들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너무 늦게 오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어차피 조금 있다가 오실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올 때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래서 가족이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 봐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아가씨,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애를 셋이나 돌보고 있어요. 제가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을 돌보는 건 어려움이 많다고요. 차라리 어머님 오셨을 때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아직 걷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래요. 무작정 애들을 놓고 가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애를 하나 보나 넷을 보나 거기서 거기인데 뭘 그것 가지고 엄살이에요? 저희 애들 몇 번 봐주신 적 있잖아요. 그때처럼 그냥 하면 돼요. 신우의 애들을 저에게 무작정 떠밀었고 저는 대응을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시무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날 받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받아들여야만 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와의 전화가 겨우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급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시모가 들어온 이후 힘들었던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며 화가 난 얼굴로 통화를 하셨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걸 풀어가려고 좋게 말씀하시면서 신우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신우는 저녁 12시가 다 되어서야 찾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저를 도와주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신우를 보며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아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신우는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가 없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겠다고 그대로 거실에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난리를 치려 했지만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 소란을 피우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만 만들게 돼서 저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은 다시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남편의 전화를 받은 뒤 저희 집으로 급히 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어두워진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최근 들어 신우가 외박을 많이 해서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남편의 그런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가 저를 툭 치면서 갑자기 한마디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원래 노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앤데 그동안 애를 셋이나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니? 너는 아이를 하나만 낳았으니 민경이의 입장을 헤아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어차피 출산도 했고 산후조리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애들 돌봐주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너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거니까 토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서로 도와가면 좋잖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이가 애를 셋이나 낳은 게 자기 탓인데 그걸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건데요? 애 셋이나 딸린 엄마가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할 정도로 술까지 퍼마시는 게 맞는 거냐고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 엄마가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나중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노는 거 좋아한다고 아가씨는 놀게 놔두고 아이들을 대신 제가 보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몸조리까지 전부 다 해줬는데 고마움의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버럭 화를 내셨고 심각한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모는 저한테 많이 실망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음날 아침 신우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저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하길래 서둘러 상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두통약을 준 뒤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안 좋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밤을 꼴딱 새운 신우 남편은 아이들을 미리 차에 태웠고 남편은 신우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서둘러 출근을 해야 돼서 회사 일에 지장을 줄까봐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며 남편을 서둘러 출근시켰습니다. 신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현관문을 나서는데 저에게 나중에 또 부탁하겠다며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신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바탕 크게 난리가 날 뻔했지만 안 좋아질 뻔했던 위기를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문제는 신우가 며칠 뒤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맡긴 채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다며 도망치듯 빠져나가려 하길래 신우를 급하게 잡았어요. 신우는 약속이 많이 늦었다고 제 팔을 뿌리치려 했고 저를 도와주러 오신 시모까지 뒤에서 그냥 놔두라며 소리를 지르자 어쩔 수 없이 신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좋게 몇 번이나 설명을 했지만 신우의 막 나가는 행동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간 신우가 어디론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 한 대가 신우 옆에 멈춰 서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내리더니 반대편 차 문을 열어주며 신우를 태워주더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시선은 연인 사이에서만 나을 수 있는 시선이었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경악을 했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밀려오게 되었어요. 비밀로 하기에는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차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우에게 물어보기 위해 일단 시간을 둔 채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신우는 그날도 전날과 똑같은 행동을 보였고 남편은 결국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죄송하다며 신우와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저는 신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또다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신우의 행동을 뒤쫓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신우가 저희 집에 아이들을 맡기자 저는 시모에게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신우의 뒤를 따라 붙었고 의문의 차가 신우를 데리고 가길래 저도 차를 타고 거리를 두며 신우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강 다리 밑에 멈춘 차에서 신우와 어떤 처음 본 남자가 내리길래 그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저는 신우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만나고 있던 의문의 남자가 신우의 큰애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신우의 막내 아이는 나중에 데리고 가겠다며 서로 막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그동안 술을 먹었던 거였어요. 신우는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집안에서 알게 된 이상 데리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죠.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시댁으로 부르길래 온 거였지만 모든 식구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난 뒤였기 때문에 표정이 좋지는 않았죠. 신우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신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신우는 알고 보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동창회 때 만나게 되면서 신우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한순간의 실수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한 번이 어렵다고 첫째와 셋째까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뻔뻔하게 신우 남편의 아이처럼 키우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결국 신우네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신우 남편은 둘째 아이만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버리면서 둘은 끝내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의 쓰레기 같은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결국 신우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은 그 남자의 집안에서 데려가겠다고 소송을 걸은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자식들을 잃게 된 위기에 놓인 신우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신우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용서는 못하시겠는지 얼굴을 안 보고 계시네요. 저희도 신우를 받아주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잠깐의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신우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대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동창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때문에 큰 실수가 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깨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가 보니 이런 곳에 제 사연을 신청하게 되는 날도 오네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그동안 믿고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는데요. 한평생 힘들게 쌓아왔던 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걸 잃고
지금은 혼자가 되어버린 제 삶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할지 방향을 잡고 싶어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딸이 결혼하고 몇 달 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중심을 잡기 위해 사위가 큰 결심을 한 듯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인어른 떠나시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러다 장모님까지 어떻게 되실까봐 영주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더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전히 제가 선택한 거고 영주하고는 아직까지 의논한 적 없지만 분명 제 의견에 따라와 줄 거라 생각해요. 이번 달 안으로 집 정리하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분명 서로 안 맞는 부분들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그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니 그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장모님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홀로 지내오면서 영주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기대세요. 사위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어디가 아픈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 또한 남편이 옆에 있었을 때 사위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졌고 홀로 살아온 그 길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제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 줬었죠. 그런데 반대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던 사위가 빠른 판단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게 되었네요.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준 사위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사위는 좀 더 가깝게 다가오기 위해 제 인생에 없었던 아들 역할을 해줬습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와 함께 엄마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와주는 사위가 제 친아들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렇게 서로 함께 모여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엄마,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다시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동안 봐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살아야 저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죠. 이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도 그건 안 돼.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그 집은 우리 아빠와 많은 추억이 있는 공간이라고. 매년마다 그곳에서 우리 가족 휴가를 보냈던 곳인데 그걸 왜 처분해달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당신 사업을 정리하는 게 좋겠어. 지금까지 그렇다 할 실적을 보인 것도 아니고 계속 돈만 까먹는데 거기에다가 청담동 집을 처분해서 실적도 안 좋은 당신 사업에 들이붓겠다고? 나는 반대야.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안 되는 걸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도 문제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없이 돌아갔잖아. 이번만 넘기면 된다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나 못 믿는 거야? 지금 이 상황만 넘기면 다시 좋아진다니까. 엄마는 저 믿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 떠난 뒤 이리저리 대출 받고 우리가 가진 재산
청담동 집이랑 이 집 말곤 통장에도 얼마 없는데 너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나는 반대야. 엄마도 이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요. 한순간에 우리 집안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가 하는 사업에 청담동 집 처분해서 투자해 줬는데 망하면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라고요. 위험한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신은 내 마누라 맞냐? 그럼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엄마,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미끄러지면 정말 끝이라고요. 나도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둘의 의견이 갈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로 지금 우리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게 더 안 좋은 선택이니까 일단 며칠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선택을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좋게 좋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 언성 높여봤자 좋아지는 거 하나 없어. 엄마는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했으면 한다.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어. 제 딸과 사위는 청담동에 있는 집 하나 때문에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은 남편이 처음으로 성공해서 장만했던 집이고 좋았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죠. 저희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면서 운영해오던 사업을 정리하는데 대출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모든 걸 수습한 뒤에 남겨져 있던 건 제 통장으로 옮겨놓은 얼마 되지 않은 자금과 그리고 청담동 집과 함께 모여 살고 있던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딸이 더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어요. 분명 사위가 하는 사업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적자가 오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지 이리저리 대출을 받았고 그 시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을 테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을 테지만 집안의 가장이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믿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 전에 딸과 단둘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며 왜 자기 남편을 못 믿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 집만큼은 안 돼요. 엄마도 잘 알잖아요. 아빠의 인생이 담겨있던 집인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빠를 또다시 떠나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 일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전부 다 봐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엄마도 그이가 살아온 환경을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저희는 신생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으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독해졌을 거라고요. 치열한 사회에서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것만도 이미 성공한 거라고요. 저는 그 일을 믿지만 청담동 집을 처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 다른 길은 있을 거예요.
사업 접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 정도 근성이면 다른 거에도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 엄마, 청담동 집은 처분하지 마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채소방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건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잖아. 그 집은 어디 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다. 나중에 다시 찾아와도 되는 거잖아. 채소방이 고아원에서 자라 무일푼으로 시작해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피땀 흘려 사업을 키워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이게 다 누구 잘 되라고 노력하는 거니? 너랑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와 우리 집안을 위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잖니. 너희 아빠와 함께한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혀 있잖아.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잡고 좋아진다면 청담동에 있는 그 집은 분명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채서방을 믿어주도록 하자. 우리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저는 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청담동에 있는 집을 사위에게 집 문서를 넘겨주게 되었고 소유권이 넘어간 청담동 집을 처분하고 급하게 사업자금으로 급한 불을 끈 뒤 한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사위를 믿고 싶었고 분명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거라 생각하며 뒤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든 다 해줬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청담동 집을 처분한 걸 힘들어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인 뒤부터 채서방이 필요한 것들을 뒤에서 도와주었네요. 사위는 저희가 도와준 거에 대해 항상 고마워하며 사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저희에게 많은 열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선택이 좋은 결정이었다는 걸 사위는 보여줬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안심이 되었고 앞으로 행복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위는 실적이 좋아지면서부터 청담동에 있는 집을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도로 가져오겠다며 딸이 걱정하고 있는 마음에 위로를 해주었네요. 더 이상 저희 집안에 사위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깊게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영주가 왜 수술실로 들어간 건데? 채서방, 정신 차리고 말 좀 해보게나. 퇴근하고 저희 회사로 오겠다는 거 집에서 보자고 했는데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길래 끝나고 연락을 주기로 한 뒤로 퇴근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저도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사람이 도망쳐서 지금 경찰들이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은 조만간 잡히겠지만 문제는 영주가 심각한 것 같아요.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긴 했는데 언제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오기 전부터 출혈이 너무 심했대요. 사위의 말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모여 행복만 바랬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정신줄을 놓게 되었고 제 딸 영주가 살아만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제 딸만 숨을 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의사가 걸어 나오더니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저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한순간에 남편과 제 딸을 잃게 된 저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사위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됐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제 딸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사위도 더 이상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없던 저와 사위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확장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길래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을 볼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딸도 그렇고 저도 좀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사위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집에 들어오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서방,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 안색이 너무 안 좋잖아. 꼭 누구에게 쫓기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짐 챙겨서 도망쳐야 돼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거라고요. 서두르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사채업자라니? 최서방, 설마 사채 쓴 거야?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필요한 금액 지원해줬잖아. 그런데 사업 확장하면서 자금이 생각보다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갚을 거니까 사채를 조금 당겼는데 하필 중요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사채를 당장 갚을 수가 없어 계속 미루게 됐는데, 그런데 이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빚을 갚는 게 버겁더라고요. 엄마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것까지 처리해달라는 건 저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동안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앓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일단 저희 몸부터 피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일단 사위가 말하는 대로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불안해하던 사위와 현관문을 나서려 하는데 문을 여는 순간 덩치가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서 있었고 저희를 다시 집 안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사위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어떠한 말도 듣지 말라며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고 딸도 잃고 결국엔 사위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은 어려운 거 하나 없다며 빌려간 돈과 이자를 갚으면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다고 최대한 서둘러 주길 원했어요. 결국 저는 사채업자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자금이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연락달라는 말을 끝으로 사채업자들이 사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 자금을 준비했고, 약속된 장소에서 사채업자들과 만나 빚진 돈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사위는 제 옆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 사위도 힘이 들었는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벌여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이후 사채업자들은 돌아간 뒤 사위와 저는 빈털터리로 오갈 데 없이 거리를 배회했어요. 냉전 한 푼 없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제 인생은 사위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게 되었네요. 제가 한 질문에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일단 잠깐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야 하니까 터미널로 가는 게 좋겠어요. 사위는 계획이 있는지 저를 데리고 고속 터미널로 향했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벤치에 앉힌 뒤 매점에서 따뜻한 음료 하나를 건네준 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제 옆으로 다가와 버스표를 건네주더니 길 건너편에 있는 분식집에서 김밥 좀 사가지고 오겠다고 하길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사위는 뭐라도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길 건너편에 있는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금방 오겠다던 사위가 생각보다 늦어지자 고개를 돌려 건너편에 있는 분식집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버스 시간에 조급해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식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사위가 있지 않길래 분식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람은 온 적이 없다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네요.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 전원은 꺼져 있었고 몇 시간 동안 터미널에서 사위를 기다려봐도 저를 데리러 오지 않길래 점점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터미널 주위를 맴돌며 사위가 저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볼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터미널의 운영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위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두려워 머릿속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충격적인 현실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이가 저를 버렸다는 거에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도 잃고 제 딸도 잃고 사위는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으니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려던 그때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위인 줄 알고 확인해 봤지만 모르는 전화번호였어요. 그래도 일단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통화 버튼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한 순간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최서방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 딸과 사랑해서 결혼했고 고아원에서 자라 그동안 외롭게 지냈던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보고 믿으라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놈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으려는 아주 질적으로 악한 놈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손에 어머님께서 놀아나신 거고요. 처음부터 동정심을 유발해서 어머님 따님에게 접근을 시도한 거고 모든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하나하나 개개 나간 거겠죠. 여기 보시면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교통사고 당하셨죠? 그때 당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과 따님을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차량이 똑같은 차종입니다. 당연히 번호판은 조회 불가능한 대포 차량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은 불법 체류자인 것 같네요. 지금 수배 명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눈치를 챘는지 벌써 몸을 숨긴 채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놈을 잡을 테니 일단 보호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우리 남편과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100이면 100 전부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 한 통으로도 전 재산이 거덜나는 이 세상에서 사기꾼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저희도 그놈을 잡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담당 형사의 말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보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편과 제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놈을 꼭 잡아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인생을 포기했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테고 저는 편히 눈도 감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살기 위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주방일을 하며 숙식 제공을 받아 악착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소식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었고 저 또한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범인을 잡는데 길어야 몇 달이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새 6년이 지나버려 더 이상 그놈을 잡는데 희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확고해지기 시작했네요. 담당 형사도 오랜 기간 동안 수사하면서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하나의 사건으로 6년을 매진하는 게 아닌 다른 사건들도 처리를 해야 돼서 그만큼 시간은 오래 걸렸고 저는 옆에서 고생하시는 걸 지켜봐왔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형사님들 뿐이었고 그놈을 잡을 수 있는 것도 형사님들밖에 없어서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도중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범인을 찾은 것 같다며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번 다시는 그놈을 잡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 제 마음은 더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렇게 형사분들이 그놈을 잡기 위해 출발을 했고 저는 경찰서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경찰서 근처를 초조하게 배회하다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길바닥에서 잠이 빠지게 되었는데 누군가 제 위로 따뜻한 옷을 덮어주길래 눈을 떠보니 담당 형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덮여 있던 건 밍크 코트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신 형사분께서 범인을 잡았다면서 그토록 바라고 있던 소식을 안겨주었네요. 그리고 저를 덮어주었던 밍크 코트는 그놈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르려 선물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현장을 덮치면서 들고 온 옷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다시 형사님께 돌려준 뒤 급하게 그놈의 얼굴을 확인하려 경찰서에 들어갔고 6년 만에 그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배신할 수가 있어? 내 남편과 내 딸을 세상 떠나 보내놓고 너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나 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어쩌라는 거야? 나도 이게 직업이라고. 사기꾼이 직업인 나한테 당한 사람들이 멍청한 거지. 뭐라고? 내 딸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어떻게 내 딸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속아 넘어간 게 죄지. 그걸 왜 나한테 탓을 돌리고 그래요? 형사님, 붙잡힌 마당에 제가 이분이랑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그동안 벗겨먹은 돈 때문에 6년간 배부르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거 하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때 터미널에서 계속 기다리신 건 아니시죠? 이래서 사람은 착해 빠지면 안 된다니까. 안 그래요, 형사님? 저희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그놈의 멱살을 잡아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법적인 처벌밖에 없었고 그놈은 20년의 징역을 받게 되었지만 그동안 받았던 배신과 아픔에 비하면 너무 적은 형벌이었네요. 그렇게 구치소에 수감된 그놈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두 발 뻗고 콩밥 먹으며 잘 지내고 있겠죠. 막상 그놈을 잡을 때까지 악착같이 살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놈이 잡히고 구치소로 수감이 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주방에서 영혼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놈이 저희 집 재산을 전부 다 털어가 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탕진한 바람에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답이 나올까요? 남편과 딸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하루하루 너무 괴롭고 지치네요. 말동무라도 할 수 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실 텐데요.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58세 여자입니다. 제가 신청한 사연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시댁 집안과 형님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제 글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한 소리 해주셨으면 하네요. 일단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환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어느 정도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 과거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부터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겨봤던 기억 없이 자라왔었어요. 이 세상을 홀로 살아왔었습니다. 제 집이 보육원이었고 원장님을 엄마로 생각하면서 언니 오빠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며 자라왔었고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왔을 때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타이틀이 언제나 뒤따라오며 괴롭혔었어요. 그런 외로움 삶 속에 항상 꿈꿔오던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행복하게 살면서 대가족을 이루는 게 제가 바라는 목표였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
시끌벅적 지지고 볶으면서 항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셨던 얘기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주길 바라셨습니다. 저에게는 시모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게 아이를 많이 낳아 대가족을 꾸리는 거였으니까요. 외롭게 사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잘 살아서 금전적으로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어요. 시모는 아들을 바랬지만 딸이라는 사실에 실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된다고 부담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위로 형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모에게 이유를 여쭤보니 불임이라며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때 당시 형님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났었고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르고 있던 사실을 듣게 돼서 상당히 놀랐었죠. 그런데 몸조리 할 때 형님이 말도 없이 면회를 오셨어요. 처음부터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았겠지만 다음을 기약해야지 어쩌겠어. 동서도 어머님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 아무래도 직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라. 판사면 뭐해. 시부모님께 사랑도 못 받고 있는데 동서는 꼭 아들을 낳아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길 바래. 그래야 어머님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 생활을 해서 외로움을 많이 탄다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대가족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하던데 어머님께서도 집안이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시거든. 이제 시작일 테지만 분명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거야. 아들 낳으면 집안의 경사니까 동서한테도 분명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고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머님께서 얼굴이 어두우시니까 내가 너무 눈치를 보게 되거든. 숨 막혀서 살 수가 있어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고생 좀 해줘. 불임인 형님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시모는 대를 이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형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형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시모가 들어오셨고 말도 없이 왔다고 온갖 안 좋은 말을 형님에게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셔도 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이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네가 여기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온 거야? 당장 안 나가? 판사면 뭐해? 몸이 정상이지가 않는데? 그래도 아이 낳았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됐어요?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의 제 상황이 너무 싫다고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정말 너무하세요. 뭘 잘했다고 나이 먹고 질질 짜고 있어? 누가 보면 너한테 온갖 욕설을 퍼부은 줄 알겠다. 작은 애 몸조리 해야 하니까 당장 나가. 시모는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날카롭게 행동하셨고 그동안 형님은 시모에게 많이 채이셨는지 금세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아들을 낳지 못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 현실이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딸도 낳았으니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당연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딸이 태어나고 곧바로 쉬지 않고 아이를 가졌는데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을 낳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저에게 걸었던 기대 또한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고 계속되는 실망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떻게 된 게 연달아 딸만 셋이야? 첫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지만 너는 아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딸만 쭉쭉 낳고 있어? 내가 항상 얘기했지.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라고. 내가 준 한약은 거르지 않고 다 먹은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밥만 축내는 쓰잘머리 없는 딸만 줄줄이 사탕처럼 나와서 시애미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나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볼 수 있겠어? 너 다음에도 딸 낳으면 어쩔 거야? 나는 아들 낳는 며느리를 원한 거지? 딸만 쭉쭉 뽑아대는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니다. 혹시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못 먹고 자라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태워버린 건 아니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네가 큰애보다 더한 거 알아? 큰애는 그래도 밥만 축내는 아이를 낳지도 않았지. 그런데 너는 쓸모도 없는 손녀들만 낳아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잖아.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원한다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어쩌겠어요. 다음에는 꼭 아들 낳을 수 있게 더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거, 주시는 거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먹으라고 준 것들 용한 데서 만들어 온 거고 주위에서는 전부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 너만 딸을 낳았어.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져? 요즘 여자들과 다르게 어른한테 고분고분한 모습이 보기 좋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 하나만 원했는데 내가 큰 걸 바라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려는지 모르겠다. 시모는 셋째까지 딸을 낳게 되니 기다리는데 많이 지치셨는지 결국 저한테 쌓여있던 불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만큼 저도 아들을 간절히 원했었지만 모든 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위해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셋째를 출산하면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불균형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벌써 임신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니? 산부인과에서 검사는 받아본 거야? 네, 검사 받고 왔는데요. 몸에는 딱히 문제없이 건강하게 회복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최대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네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가 있어? 참 잘났다. 아들도 가지지 못하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한테 눈치까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너 이번에도 딸 가지면 그때는 우리 집안이랑 인연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연을 끝내라뇨? 그럼 그이랑 이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오로지 대를 이어줄 아들 하나 원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딸만 줄줄이 낳아버려서 돈만 축 내고 있잖아. 우리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그런데 이번에도 또 딸을 낳으면 내가 모든 걸 혼자서 떠안으라고? 원하지도 않는 애들을 내가 왜 먹여 살려야 하는 건데? 지금에야 입에 들어가는 게 적다고 하지만 나중에 머리 크고 성인이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대학까지 가면 한 명당 등록금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는 무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아들 보게끔 노력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다. 시모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무리 아들을 원한다고 어떻게 저와 아이들을 내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들도 남편의 피가 섞인 친손녀인데 시모의 행동이 너무하다 싶었어요. 결국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시모의 행동에 참기 힘들었는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언성이 높아졌고 저 혼자 방 안에서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거실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 너무 저에게 압박을 가하는 시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남편이 화를 내자 더욱더 큰 소리로 분위기를 심각하게 이어나가셨어요.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저도 남편 옆에 앉아 노력을 했지만 이미 시모의 귀는 닫혀있는 상태였고 다음 임신이 마지막일 거라며 아들을 못 낳을 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혼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고아로 태어나 외롭게 살아왔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또다시 버려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네요. 이런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위로해주며 절대 헤어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월수가 되자 시모는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떨렸고 제발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시작하는데 원장님의 입에서 잘생겼다, 건강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고 이쁘게 생겼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모의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결국 넷째도 딸을 낳게 되면서 시모는 몸조리하는 저에게 다가와 남편과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더 이상 저를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며 위자료를 두둑하게 줄 테니 시모와의 인연을 그만 마무리 지어줬으면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뒤에서 전부 들었고 결국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무서울 정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고 시모도 살짝 당황한 듯 보였지만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는지 무조건 이혼하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이유가 자식만 낳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힘들게 참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들 못 낳았다고 대우도 달라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혼까지 하라고요?
그걸 왜 어머니가 정하셔야 되는 건데요?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이제 막 출산한 사람한테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우선 아닌가요? 제가 어머니랑 인연 끊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며 한 집에 같이 살게 유도해 놓으시고 정작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 손자를 볼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내치시겠다? 아들이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세상 떠난 너희 할머니는 나한테 안 그랬는지 알아? 그때랑 지금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너 위로 누나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 할머니께서 아들 하나로는 만족을 못 하셔서 하나 더 원하셨는데 너 위로 딸만 셋을 낳았었다. 뭐라고요? 그럼 제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누나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데요? 살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30년이 지난 뒤에야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는 나도 너희 할머니께서 하신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공감이 된다. 너희 누나들은 2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해외 입양을 보내서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생사조차 모른다. 이제야 엄마 마음을 이해하겠니?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가졌는데 여기에서 대를 끊게 만들겠다고? 내가 그걸 용납할 것 같아?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 내가 위자료 먹고 살 만큼 챙겨줄 테니까 그만 내 아들한테 떨어져라. 그럼 이런 사실들을 아버지도 알고 계셨으면서 저를 속이고 계셨던 거네요. 이런 집안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정말 끔찍하고 얼굴도 모르는 누나들이 나 때문에 희생이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저는 시모의 과거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과거의 아픔들이 저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조차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의 누나가 하나도 아닌 셋이나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분노한 남편은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시모는 남편을 향해 소리치며 엄마를 이해해줘야 한다며 산후조리실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보복 심리 같은 거였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 과거에 할머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시모도 저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가 제 딸들을 함부로 대하시지는 않아서 그나마 안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집을 따로 알아보게 되었고 저희는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살면서 좋았던 건 시모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 혼자 육아하는 게 힘들까봐 시댁에 있을 때처럼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을 고용해줬고 처음으로 1년간 몸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항상 허전한 무언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명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지만 잠깐 남편과 바람을 쐬러 갈 때면 아빠와 아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걸
남편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몇 번이나 봤었기 때문에 저 또한 아들에 대한 욕망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 아들을 낳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5째도 딸을 낳았고 6째, 7째도 딸을 낳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은 힘들다고 포기하길 원했어요. 아들을 바라는 건 욕심일지도 모른다며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딸만 7명이나 되어버렸죠. 남들은 아들, 딸 잘 낳고 사는데 저는 거의 매년마다 연년생으로 아이를 가졌음에도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가 되어버린 것 같아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한 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7명의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남편과 결정하게 되었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어요. 딸을 7이나 낳게 되니 몸 상태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정관 수술을 결정했는데 몸의 반응은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놀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갑자기 찾아온 아이 때문에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정관 수술을 받았던 곳에 다시 찾아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극히 드물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이 수술은 잘 됐지만 풀려버렸다고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네요. 준비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7도 한계에 도달해서 매일이 전쟁인데 8번째 아이까지 태어난다고 상상하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왔었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아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8번째로 찾아온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원장님께 몇 번이나 되물으며 그동안에 힘들었던 날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남편이 제일 기뻐하며 좋아해 주었네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듣게 된 형님이 저희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해준 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에게까지 말이 전달이 됐는지 제가 있는 산후조리실에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보며 급하게 달려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네요. 너도 정말 독하다. 어떻게 애를 8번째까지 낳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 잘못했다. 애미야, 나도 좀 손자를 안아볼 수 있을까? 거의 10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 손자를 보는 건데 품에 안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그 잘생긴 얼굴 좀 가까이에서 보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다오. 시모의 간절한 눈빛에 제 품에 안겨있던 아들을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그토록 바라시던 아들 손자를 보셔서 그런지 눈물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갑자기 시모의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말도 안 될 정도로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솔직히 너는 지금 딸만 7이라 애들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니? 아무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옆에 붙어 있어도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큰애랑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박씨 집안에 하나뿐인 아들 손자 제대로 키워주고 싶구나. 생각해봐라. 너는 고아원 출신인데 그 꼬리표가 자식에게까지 붙어갈 테고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부딪히겠니? 하지만 큰애는 판사잖아. 판사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만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들은 전부 다 똑같은 거라고. 큰애가 앞으로 잘 키워주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거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네가 10달 품어 힘들게 세상 빛을 보게 해줬는데 앞으로 인생은 끝장나게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니? 앞으로의 대우가 달라질 거다. 너 품에 있어봤자 일반 회사원밖에 더 되겠어? 그런데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시엠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럼 그렇게 알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셨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시길래 너무 놀라 시모의 팔을 잡으며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시모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고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셨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진 순간 산후조리실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모는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였고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 뒤 서둘러 해결해 주기를 바랬어요. 제가 한 말에 경악을 하며 바로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발만 동동 구른 채 산후조리실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어요. 시모가 잠수를 타버린 상황이라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아들 손자가 귀하게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형님의 품에서 키우게 하려 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경찰에 붙잡히면서 아이를 다시 제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얼굴은 2번 다시 안 보고 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무서웠고 남편도 온 가족과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들 손자를 낳아줬기 때문에 다시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몄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네요. 그날 이후 완전하게 인연을 끊고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안 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이 꾸준하게 잘 유지되어 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넓은 주택으로 옮겨 다니며 삶의 질을 높여왔고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고 어려운 위기들도 몇 번 왔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버렸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대가족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가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외롭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키워놓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인이 되니 잘한 결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문제가 저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죠. 아무래도 세월이 흐른 만큼 시모의 건강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들은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 시댁을 찾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네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눈을 감으셨고 한사 형님도 건강 악화로 집에서 아주버님과 요양하며 지내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 시모가 떠났어도 큰 아픔이 전달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상의한 끝에 몸도 가누기 힘들어 하시는 시부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시댁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가져온 하나의 물건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고 네모 모양으로 된 목함이었는데 침대 밑에 있었다며 저에게 건네준 목함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는 탯줄 여러 개와 이름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목함을 형님이 보는 순간 경악을 하며 물건을 뺏었고 순식간에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형님의 손에 들어간 목함을 다시 빼서 정확하게 확인한 순간 주소가 적힌 쪽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어느 고아원이었고 형님의 얼굴 표정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희는 주소가 적힌 곳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고아원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시모가 남편이로 3명의 누나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과 탯줄을 확인한 고아원 원장님은 한 명은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을 거라며 또 다른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 한 명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시설을 찾아간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형님과 얼굴이 상당히 비슷해 보였지만 몸의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형님을 찾아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물어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게 되었네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 사람이 보살핌을 받고 있던데 그 사람 형수님의 자식이었어요? 설마 장애가 있다고 버린 건가요? 날짜를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런 결정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알아? 그 아이가 아들이었지만 태어난 걸 확인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 그걸 어머님께서도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평생 돌봐줄 자신도 없었고 어머님께서는 집안에 장애가 있는 아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데려간 거야. 당연히 몰래 놓고 오셨지만 어머님께서는 본인은 더 큰 일도 했었다며 나에게 목함이 있는 탯줄과 이름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입양을 보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목함 안에 내가 낳은 자식의 탯줄과 이름을 같이 넣어놨던 거야. 어머님의 말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
내 자식을 버렸지만 목함 안에 있는 탯줄이 꼭 버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 나도 장애를 가진 아이는 싫었어. 아들이었지만 평생을 돌봐주고 싶지 않았다고. 그날 이후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했지만 호르몬 불균형으로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았고 조기 폐경이 오면서 완전 불임이 되어버렸어. 그렇다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식을 다시 데려와서 평생을 수발들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형님의 말에 저희 가족은 전부 경악을 했어요. 시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과거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고 제 딸이 무사하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지금 현재 입양을 보냈던 남편이로 3명의 누나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형님의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성인이 되어버린 형님의 자식이 너무 불쌍하기만 합니다. 형님은 절대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일을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장애인 시설로 옮겨진 형님의 자식을 보면 제가 살아왔던 환경과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현명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